원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기대가 돼야 돼요. 오늘 뭐 할 것들, 재밌는 것들, 누굴 만날 것들 기대가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2주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혹시 내가 우울증은 아닐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로 기분을 좋게 만들면은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점점점 악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두 권의 뇌과책을 쓰고 요새는 배종빈의 일상뇌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유독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인가요? 우울증은 정말 환자분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지?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무기력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 과업들, 뭐 공부, 일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기대가 돼야 돼요. 오늘 뭐 할 것들, 재밌는 것들, 누굴 만날 것들 기대가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이 힘, 기운이 없다 보니까 하루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어떻게 보면 막막함, 힘듦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가장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일상에서 그 하루하루에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 공부하는 학생은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스마트폰 하고 싶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하는 게 재미가 없죠. 일도 뭔가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고 탁탁 돼야지 흥미가 있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문제예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만났는데도 이 친구들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다 지겹다. 그냥 빨리 가서 그냥 편하게 TV나 보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집에 오면은 그렇다고 즐겁지가 않아요. 과거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하필 직업을 가져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이런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되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해서 들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 즉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낮에 일상생활 할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후회를 하면서 보내는 거. 이 세 가지 말들이 사실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저런 말들을 좀 얼마나 자주 해야 우울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원래 좀 살다가 가끔씩 그러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 누구나 살다 보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옛날부터 집을 너무 좋아했다. 밖에 나오면 집에 가고 싶어 했다. 이러면 사실 이제 문제가 아닌데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나도 일도 즐기고 하루를 기대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또 하루를 만족해하고 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한다. 원래 나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내가 느껴진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피곤하고 힘들면은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2주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혹시 내가 우울증은 아닐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도 잘하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식 명칭은 우울장애입니다. 장애, 그러니까 우울감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이게 사실 이제 정식 우울장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일상생활은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해요. 기능은 높은 거죠. 기능은 높고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은 즐겁지 않고 우울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쾌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를 하면서 재밌고 즐겁지를 못하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데 그치는 거.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관계에서 자기 피약적인 혹은 자기 희생적인 관계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는 잘해줘요. 남들을 축하해주고 남들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행동은 잘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쾌감증,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런 관계에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고기능 우울증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요즘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한국 사회가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도록 해볼게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데 그분들의 삶이 밋밋하게 느껴지고 뭐 이렇게 재미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은 고기능 우울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즐거웠던 걸 하면은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기능 우울증이 오면은 예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게 됐습니다. 게임도, 뭐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운동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남성들은 뭔가를 참고 견디는 데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참고 견디는 분들이 멋진 남자다, 멋진 남성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은 이 남성분들은 자기는 우울증이 아니래요. 나는 우울하지 않아.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거나 혹은 객관적인 검사, 뭐 뇌파라든지 이런 우울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기능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즐겁지가 않다, 행복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버겁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내가 혹시 고기능 우울증은 아닌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울증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신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울증은 정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또 다른 거 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불면입니다. 우울증이 오면은 사실 우리 뇌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요. 우리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이 안 오거나 잠이 들더라도 중간에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이 다른 것보다 불면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새벽에 이렇게 좀 자주 깬다. 깨서 바로 잠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시 잠드는 게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 때문에 다음날 피곤하고 힘들다. 이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면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불면증으로 우울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 있으면은 혹시라도 이런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나의 신체 감각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지나가다가 어디 부딪힐 때와 막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어디 부딪힐 때랑 그 통증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우울해지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이런 통증 감각을 수용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돼가지고 이런 통증 감각들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자꾸 아파요. 내 몸이 아프고. 특히 이제 내가 우울하다 얘기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신체가 아픈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은 뭐 어디 자꾸 아프다,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이 우울한지 모르세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사실 내가 우울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세대였어요. 우울하다고 하면은 저 친구가 먹고 살만해서 그래, 안 바빠서 그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세대를 살으셨던 분,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살으셨던 세대가 이 우울하다는 표현보다는 내 몸이 어디 아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우울하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어디 아파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내 몸이 아픈 것이 나 우울해 도와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신체 감각이 예민해져서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고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프면은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근데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 정상이다. 이상이 없게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좀 타이점이 통증 쪽 말고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우울증이라는 것이 연배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나타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잠이 안 오고 잠이 자주 깨고 식욕이 떨어져요. 반대로 젊은 친구들은 식욕이 많아져가지고 폭식을 하게 되고 잠이 오히려 많아져요.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나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신이 한번 우울증 경험했다고 그런 우울증이 아니면 너 우울증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건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배경에 따라서 우울증 양상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나와 다르더라도 그런 또 다른 우울증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나태하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우울증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일부러 하는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우울하다는 거, 우울한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사실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을 사실 돌볼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사실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우울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이 절대 게으르지가 않아요. 나태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울증이 오면서 사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사실 이제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나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 사회가 우리가 이제 이런 우울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사회가 된 거고 그런 분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이런 치료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한 환경이 조금씩은 더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우울증을 부르는 행동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우울증은 사실 원인이 있어요. 원인 사람마다 이거는 다르게 되어요. 어떤 상사가 나를 괴롭혀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 이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우울할 수가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울한 원인을 마주하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또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을 피해요. 이 피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중독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중독 물질, 중독 행위를 하게 되면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어요. 이 도파민은 우리의 각성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기력을 높여줘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분도 조금 나아지게 돼요. 그리고 우울한 원인으로부터 벗어나서 딴 데 집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울해지게 되면은 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사실 이제 중독에 빠지게 돼요. 남성분들은 술에 많이, 여성분들은 쇼핑에 많이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쇼핑 중독으로 오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잔잔히 들어보면은 이분이 어떤 사치라든지 이런 돈 쓰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사실 기저에 우울증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막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사면은 기분이 좀 나아지고 우울한 게 벗어나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쇼핑을 빠져들고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런 중독은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앞서 제가 우울증은 원인을 찾고 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로 기분을 좋게 만들면은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점점점 악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더 우울해지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어렵다 보니까 더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우울과 중독의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은 나중에는 중독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우울증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쇼핑이 가격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어떤 거랑 좀 연관이 더 많나요?
사실 뭐 쇼핑이라는 거, 물건을 사는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면 사야죠.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 해가지고 뭐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경제적 여유,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날 정도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어디가 싼지 검색하고 있어요. 모든 리뷰들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 쓰이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쇼핑하는데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쇼핑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의 일상과 나의 직업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쇼핑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막 택배 박스를 뜯지도 않고 그냥 쌓아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뭔가요? 사실 이제 그분들은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어떤 물건이 도착했을 때 분비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물건이 오기를 기대할 때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살지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기대하는 거, 주문을 한 다음에 이게 도착할 때까지 기대하는 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실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뜯었는데 내 생각보다 괜찮아. 만족스러워. 그러면 또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요. 근데 오히려 내 마음속보다 마음에 안 들어. 실망스러워. 그러면 이렇게 도파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뜯기 전에 뜯으면 실망할 수도 모르니까 그냥 뜯기 전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만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는 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쇼핑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항상 고민스러운 게 이거를 이제 혼을 내야 될지 아니면 잘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쇼핑으로 자꾸 뭔가를 사다 보니까 나만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배우자와의 관계, 내 가족들과의 관계, 내 부모와의 관계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이 물건 사는 걸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주로 비난을 하게 되죠.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마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적 손실이 크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쇼핑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 오면은 주로 이렇게 쇼핑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쇼핑을 하게 되었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앞서 말했듯이 사실 기저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흔해요.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는 내 만족을 가져오지를 못한 거예요. 남편도 내 말을 들어주지가 않아. 남편 내 말에 공감해주지도 않아. 자식들도 뭐 이제 자기 살 길 바빠. 그런데 쇼핑센터에 가면은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사면은 또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큰 거예요. 다른 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감과 애정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경험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쇼핑 중독이라는 것이 단지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결핍된 감정, 사람으로부터 사실 받고 싶은 이런 공감이라든지 애정을 그런 쇼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는 그분이 쇼핑이 아니라 다른 아예 가족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공감과 애정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저는 환자분들 오시면은 첫 번째로 권하는 거는 운동입니다. 사실 이제 너무 뻔한 대안이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운동이 뇌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고 계세요. 운동은 뇌에 정말 좋은 활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어요. 이 마이오카인이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게 되고 뇌에 가서는 BDNF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어요. 이 BDNF는 우리 뇌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운동할 때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 비료를 공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프고 지친 뇌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비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운동하라고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특히 우울하신 분들, 가뜩이나 무기력한데. 집 밖에 나가기 싫은데. 맞아요. 근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운동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막 1시간, 2시간 땀날 정도로 해야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뇌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한 20분 정도 조금 빠르게 걷기, 계단을 천천히 오르기,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뇌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운동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적은 양의 운동만으로도 우리 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요새 이제 유튜브 보면은 걸으면 안 된다, 뛰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는데, 걸으셔도 돼요.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하시면은 뭐 짧게라도 10분, 20분 걸어주세요. 안 하는 것보다 무한대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 사회 활동 같은 거를 좀 억지로라도 많이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내 마음을 감춰야 된다, 숨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울증 환자분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실 내 마음이 우울한데 그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려면 사실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기를 한다는 건 보통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는, 혹은 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만나는 것은 참 이게 우울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실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좋은, 아니면 그냥 같이 뭐 전화 통화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걸 해도 도움이 되는지.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 내 옥시토신이라는 게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사람 대 사람만으로 만날 필요는 없다고 해요. SNS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기만 하더라도 이런 안정감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되고 힘들다 그러면은 꼭 찾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약속을 잡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만으로도 누군가와 나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우울증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AI랑 대화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왜냐면 가끔 힘들 때 AI에는 모르니까 막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낼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도움이 되는지. 제가 그 AI와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많은 분들이 처음 몇 번은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이 AI가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줘요. 막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맞아요. 네. 내 마음을 읽어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좋다, 편하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은 그 반응이 예측이 된대요. 뻔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뻔해지면은 더 이상 그게 나한테는 위로나 공감이 돼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사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해줄 때도 있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예측이 안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이 AI를 통해서 이렇게 면담하고 편안함을 얻으시는 분들은 처음 몇 번은 좀 도움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뭐라고 답변할지가 이제 뻔히 보이고, 그러게 되면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나의 마음을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AI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운 부분, 사람 대 사람의 온기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혹은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사람이 그리워도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가 좀 모를 것 같은데, 좋아지신 분들 중에 어떤 식으로 이걸 좀 개선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거에 나한테 안정감을 줬었던 관계들, 그런 관계들에 연결을 해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을 때 생각보다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사실 나도 그동안 좀 힘든 게 있었어 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초중고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 연결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좋았었던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나 좋은 추억을 공유했었던 사람한테 한번 다시 연락을 해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다고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이런 극복 방법을 하면 이런 불면증 같은 것도 다 좀 해소가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이제 또 뭐 불면증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질환마다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먹는 것도 네. 아까 뭐 술 같은 거는 좀 안 좋은 걸로 나오긴 했지만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은 뇌 신경전달 물질의 교란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신경전달 물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보면은 우리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입맛이 떨어지고 입이 짧아지게 되면은 대충 드세요. 죽만 먹는다든지 빵 한 조각 먹는다든지. 맞아요. 이 탄수화물만 있는 거를 먹으면은 아무래도 이 단백질, 아미노산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은 꼭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먹기가 힘들다, 고형식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두유 한 팩에도 좋은 단백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팩이라도 먹는 거는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좀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스타일도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요새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HSP라는 것입니다. HSP는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남들은 긴장하지 않는 자극에도 쉽게 긴장을 하게 되어요.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말투를 보이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나한테 불만 있나? 이런 다양한 자극들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우디 연구에 따르면은 인구의 한 30%가 이 HSP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0%예요. 이 HSP가 사실 과거의 부족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들이었어요. 자극에 예민하다 보니까 위험 신호를 빨리 포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족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혹은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때 가장 먼저 이 위험을 탐지를 하는 사람이 바로 HSP였거든요. 그래서 부족들한테 위험을 알리고 큰일 났어, 우리 준비해야 돼, 도망가야 돼 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문제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분들이 사실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혼자서 조금 위험을 빨리 느끼고 무섭고 두려움을 잘 느끼다 보니까 우리 뇌가 쉽게 지치게 돼가지고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가 좀 더 잘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남들보다 자극에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우울증, 불안장애에 좀 취약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특징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소리에 되게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 경적만 들어도 깜짝 놀래요. 그리고 쇼핑몰 사람 많은 곳들, 웅성웅성한 곳에서 쉽게 긴장이 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합니다. 이런 공원 같은 곳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는데 좁은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혹은 술집 시끄러운 곳, 이런 곳에 가면은 긴장돼가지고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다 라고 하면은 혹시 나는 HSP는 아닐까, 이런 것들 한번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타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과 닿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과 닿는 게 조금 싫어서 대중교통 탈 때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청각뿐만 아니라 이런 후각이라든지 촉각에 예민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 HSP를 의심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HSP라고 해서 무조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남들보다 조금 쉽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 자극을 조금 둔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내가 좀 시행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사실 운동입니다. 운동하면은 이런 감각 자극이 조금 둔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 그런 운동을 통해서도 힘들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약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감각이 예민하고 이런 예민한 감각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정도 상태면 일단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 힘으로 이게 극복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내 혼자 힘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했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이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치료해도 금세 낫습니다. 문제는 이 우울증을 너무 오래오래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치료할 때도 훨씬 많은 약을 써야 되고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우울이라는 것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이 크면 클수록 이것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좀 어느 정도 극복이 어려울 것 같다 하면은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든다 하면은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어. 죽을 용기는 없는데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삶에 어떻게 보면 의욕이 들지 않는다. 이러면 꼭 한번 치료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중증의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울감을 겪고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진작에 좀 치료를 받을 거라는 후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버티고 견디다가 치료를 받고 나서 이게 좋아지는 경험을 한 다음에 보냈던 힘든 시간들이 너무 아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받는 게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그런데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약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청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